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찬호입니다. 저는 오늘요 2023년 대비 공무원 한국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공무원 한국사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범위는 어디까지고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 경향과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국사의 출제 범위가 나오는데요. 사실 공무원 시험에는 범위라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국사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범위를 좀 보시면 먼저 한국사는 크게 두 개의 범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근대사라고 불리는 범위가 있어요. 여기에 총 5개 단원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선사시대의 이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는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고조선, 그리고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옥저동의 삼안의 초기 철기 국가를 다루고 있는 범위예요. 두 번째 파트가 고대사회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는 남북국 시대를 고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고려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조선이 한국사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조선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출제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두 개의 파트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 앞을 조선 전기, 그래서 교과서 표현으로는 근세라고 불러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부터 흥선대원군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철종시대까지를 조선 후기 또는 근대 태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5개 단원이 전근대사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근현대사 파트가 있어요. 6번째 단원이 나오는데 이게 근대사회의 전개라고 부릅니다.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을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죠. 1910년 우리가 완전히 일본 애들한테 국권이 피탈되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가 이 범위가 되고요.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를 현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 단원은 8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8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앞을 전근대사, 이 뒤를 근현대사라고 구분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8개 단원에서요. 한 문제 이상은 거의 꼬박꼬박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단원에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딱 몇 문제씩 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저기 보시는 전근대사가 한 12문제 정도 나오게 돼요. 이게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뭐 12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11문제 또는 13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12문제를 기준으로 놓고 한두 문제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전근대사가 12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있는 근현대사는 8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물론 전근대사가 한두 문제가 더 나오게 되면 근현대사에서 한두 문제가 줄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10개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반드시 전근대사가 한 문제라도 더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보시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게 22년도 국가직과 지방직 문제의 출제 범위였어요. 먼저 선사시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국가직 숫자만 하나 보이죠. 지방직의 지금 숫자가 안 보이시는데 올해 시험에 좀 예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방직 시험에서 지금 보시는 선사시대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보통 예년에 비하면 여기가 한 2문제 정도 출제되는 단원이었었는데 올해는 국가직에도 하나, 지방직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아서 점차 중요도에 비해서 출제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단원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시험에 안 나올 거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한 문제 이상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추실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고대 사회인데 국가직에도 4문제, 지방직에도 4문제였어요. 보통 이 고대 사회 파트가 한 2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고대 파트가 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4개씩 나왔죠. 요 앞에 있었던 선사시대가 줄어든 문제가 이쪽 고대 사회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선사시대는 문제가 좀 줄었고 한 문제 정도, 여기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문제가 좀 늘어났다. 한두 문제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비슷해요. 지금 보시는 중세시대에 국가직 3개, 지방직 4문제가 출제됐고요. 조선 전기에는 국가직에서 3문제, 지방직에서는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문제에서 3개가 국가직에서 나왔다면 지방직에서는 4개, 2개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는 거의 동일하죠. 국가직 2문제, 지방직 2문제. 그 다음에 근대사회의 전기에서는 국가직이 3문제, 지방직 2문제. 일제강점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직 2문제, 지방직 2문제. 현대사 파트는 국가직에서 2문제가 나왔고요. 지방직에서는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지금 보시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8개 단원 전체가 출제됩니다. 빼먹는 단원은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 8개 단원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빠지는 단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선사시대를 제외하면 다 2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여기 있는 전체 범위를 고르게 학습하려는 태도가 좀 필요하십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보시면 조선시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조선시대 문제가 뭐 2문제, 3문제, 2문제였는데 올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고대와 중세시대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방직 같은 경우엔 고대가 4문제, 그 다음에 고대사회에서 4문제, 중세에서 4문제에서 고대와 중세에서 8문제나 출제됐어요. 좀 특징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뭐 규칙이나 또는 방향으로 굳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시험에 좀 일반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와 중세사회의 문제 출제 비중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희한테 제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조선이에요. 가장 많은 내용을 아마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8개 단원 전체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범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전범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특별히 어떤 단원을 더 많이 하고 어떤 단원을 좀 적게 하자 이런 학습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범위에 다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 개념을 반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서 한국사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충실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를 높여서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시작하실 때 너무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시기보다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기본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서 이걸 완전히 익히시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기본 개념의 반복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건 최근에 몇 년 동안 한국사 시험 문제에서는 사료 제시형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료를 제시하고 이 상황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사료를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적 사료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저희가 공부할 때 이 사료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사료들을 보시게 되면서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상황을 전개시키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셔야겠죠. 뭐 한국사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기본서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배우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서는 공부하시기 좋도록 말을 풀어놓은 형태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다 외운 것 같은데 문제를 모르겠어요. 또는 이게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지만 답을 찾는 데는 헷갈려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풀이가 좀 부족하셔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문제로
구체화됐을 때 이거에 대한 접근 방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처음에 기본 개념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통해서 한국사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 그러면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끝나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한국사의 심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문제풀이가 들어가실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실 건 기출문제입니다. 역대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의 출제 방향이나 문제의 난이도 정도를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시게 될 거고 맨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들이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 있을 때처럼 제한된 시간에서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어낼 수 있는지 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시면 이제 저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무원 한국사는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을 묻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구급시험에서는 기본 개념들을 자꾸 묻는 추세로 문제의 유형이 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난이도가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매년 문제 난이도가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올해처럼 쉬운 문제만 출제될 거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본 개념이 돼야 어려운 심화 개념까지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기본 개념부터 천천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누구나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합격하시는데 가장 좋은 과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한국사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강의실에서 뵙고 말씀을 좀 더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